네, 비관성 가속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비관성 가속계라는 것은 우리한테 익숙한 그 좌표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꼭 수학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개념적으로 이렇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는 게 여러분 공부에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고려하는 상황은 뭐 사실 굉장히 간단한 상황인데, 뭐 지구 중력은 없다고 하고, 그 우주선이 우주 공간을 가다가 갑자기 이 G라는 어떤 가속도로 등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한번 상황을 설정을 해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우주선 바닥으로부터 높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여기 뭐 이제 그 우주 비행사 한 명이 1번 비행사 한 명이 여기 서 있고 이 사람이 자기랑 마주보고 있는 2번 비행사를 향해서 공을 직선으로 던진다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은 직선으로 가질 않고 이렇게 아래로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집니다. 아,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자, 그럼 이제 그거를 뭐 결과는 그런데 그럼 이제 그런 현상을 이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며 우주선 밖에 있는 그 관성계의 관찰자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자기가 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가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은 어쨌거나 우주선이 이렇게 가속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객관적 사실 때문에 원래 있지도 않은 어떤 힘이 이 우주선 안에 있는 모든 물체에 작용을 한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우주선이 가속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이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느끼는 힘은 요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마치 그러니까 지구가 그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힘을 여기 우주선 안에 있는 모든 물체에 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그 우주선은 원래 우주에 있으니까 그 중력이 없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주선 안에 타고 있으면 몸이 둥둥 떠야 되잖아요. 중력으로 붙들어매 주는 힘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비행사들이 그 우주선 안을 걸어 다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우주선을 가속을 시킵니다. 가속을 시키면은 그 가속의 효과 때문에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어떤 힘이 자기한테 작용하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되고 그 착각이 중력의 효과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을 타고 있어도 어떻죠? 아, 몸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겁니다. 어벤져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그 우주선 안에서 사람들이 아주 바닥을 편하게 마치 지구상에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잘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막상 저 영상을 보면은 영화 장면을 보면 우주선이 늘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설정입니다. 뭐 다 알면서 뭐 영화를 보는 거라고 믿기는 하겠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는 힘이 이렇게 Y 방향으로 있지도 않은 힘이 작용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X 방향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고 Y 방향으로는 이렇게 등 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요 T라는 시간은 뉴턴 역학에서 시간은 절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절대적인 개념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은 가속하는 관찰자나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나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을 인식하고 똑같은 시간을 잰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이 가정이 상대론에서는 깨지죠. 가속하는 관찰자는 말할 것도 없이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조차도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와 똑같은 시간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상대성 이론의 아주 기본적인 관찰이죠. 기본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뉴턴 역학에서는 모든 관찰자가 가속을 하건 뭘 하건 간에 똑같은 시간을 잽니다. 그렇기 때문에 t는 위에다가 프라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t입니다. 그리고 t를 이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소거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 밑에 있는 표현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걸 풀면은 결국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 관찰자가 본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이죠. 자, 이번에는 우주선 밖에 있는 그 관성계의 관찰자, 정지한 관찰자가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은 사실상이라는 게 좀 그런데 적어도 우주선 밖에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이 공이 어떤 물체가 이 1번 우주 비행사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 물체는 그냥 자유로운 운동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 힘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그은 것처럼 직선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사실은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밖에서 보는 밖에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우주선의 마루 바닥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이 g라는 가속도로 가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 높이와 이 우주선 바닥의 높이 사이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얼만큼 줄어드느냐? 원래 그 차이가 y제로였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은 결국 그 여기 있던 요 식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식과 같습니다. y0 프라임이나 y0나 결국은 똑같은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나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은 현상인데 뭐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두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물론 같을 수밖에 없죠. 그 질문이 뭐냐 가령 이렇게 내가 1번 우주 비행사가 던진 공이 이렇게 바닥에 닿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우주 비행사한테도 던지고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던졌다고 하면은 그 두 사람 다 똑같이 몇 초 후에 공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라는 답을 주지,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1초 후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은 2초 후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결론을 주지는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결론은 특수상대성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이 1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 0.9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답을 줍니다.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자, 이번에는 그 비관성 좌표계인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좌표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하는 좌표계입니다. 회전 좌표계라는 것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x, y, z라는 좌표를 갖는 어떤 관성 좌표계가 있다고 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오메가라는 축에 대해서 이 x, y, z 축을 회전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축이라는 게 일종의 뭐 그 철로 만든 막대 혹은 뭐 나무 막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나무 막대가 오메가라는 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해 갖고 x축이 x 프라임 축이 되고 y축이 y 프라임 축이 되고 z축이 z 프라임 축이 된다. 자, 이런 상황을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관찰자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축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회전하는 관찰계에서 이 관찰하는 어떤 관찰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물체의 운동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언제 유효한가 생각을 하면은, 뭐 우리가 굳이 저 뭐 놀이동산 가서 거기서 회전목마 타면서 물리를 할 리는 없겠지만은, 가령 뭐 거기서 물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타고 있는 목마가 뱅뱅 돌기 때문에 나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관성 좌표계에서 관찰하는 관찰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그러한 사람이 주변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걸 방정식으로 적으려고 했을 때는 F는 ma라는 식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되고, 좀 변형된 운동 방정식이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 변형된 방정식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당연히 뉴턴 역학에서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메가라고 표현한 벡터는 뭐냐면은 그 각속도 벡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벡터의 이 방향을 n 벡터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단위 벡터고, 이 오메가의 크기를 제외한 그 방향만 가리키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n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오메가라는 숫자는 뭐냐? 그것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축을 회전을 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가령 1초 만에 360도를 돌리느냐, 혹은 뭐 10초 만에 360도를 돌리느냐 하는 그 회전 속도를 결정하는 게 이 앞에 있는 오메가라는 숫자죠. 각속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명의 관찰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XYZ 좌표계에 살고 있고, 한 사람은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좌표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동일한 물체, 뭐 P라는 점에 위치한 동일한 물체의 운동을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은 위치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X, Y, Z 좌표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좌표를 표시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회전 좌표계에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좌표를 표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좌표 축이 서로 다르니까요. 그래서 한쪽은 프라임을 안 붙이고 한쪽은 프라임을 붙이는 걸로 해서 두 서로 다른 좌표계를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X 꽃갈, Y 꽃갈, Z 꽃갈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좌표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X 프라임 꽃갈, Y 프라임 꽃갈, Z 프라임 꽃갈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러한 좌표축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잠깐만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어, 이제 속도 벡터를 구할 건데 속도 벡터를 구하려면은 시간 미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요 경우는 이 축 자체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x, y, z라는 좌표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되겠죠. 여기 x 좌표에 대한 미분 혹은 y 좌표에 대한 미분 혹은 z 좌표에 대한 미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쪽은 이 x'이라는 숫자도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은 x'이라는 축도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둘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하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항이 등장을 해요. 일단 그 좌표를 그냥 미분한 이런 항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좌표 축을 미분한 새로운 항이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항은 가만히 보면은 무슨 뜻이냐? 이 첫 번째 항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회전하는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가 본 그 속도 벡터예요. 회전하고 있는 사람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란 축이 시간에 따라 막 돌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좌표 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만 시간에 대한 변화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항이 그 회전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뭐가 됩니까? 속도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두 번째에 등장하는 항의 성격은 뭐냐?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요거를 계산하는 것이 좀 까다롭죠? 까다롭긴 한데 또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기하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요거를 n이란 것이 뭐냐면 회전축입니다. 자, n 벡터가 회전축이고 지금 x 프라임이라는 벡터를 여기다 하나 또 그렸습니다. 자, 그럼 요 x 프라임이라는 벡터는 n 벡터와 나란한 성분, 그 다음에 n 벡터와 수직인 성분 이렇게 두 성분의 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벡터 해석에서 뭐 흔히 하는 그런 작업이죠. 자, 그런데 요 나란한 성분은 지금 n이란 게 회전축이니까 회전을 시켰을 때 축과 나란한 성분은 뭐 당연히 회전을 안 합니다. 따라서 이쪽 성분은 변화율이 0입니다. 무엇이 변하느냐? 회전을 시키면은 요 수직인 성분이 변하는 겁니다. 자, 얼만큼 변하는가 요거를 알고 싶으면은 이 수직인 성분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그 회전 벡터, 회전축 벡터 n은 이제는 이 종이를 위쪽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수직 성분 x 벡터가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자, 회전한다는 건 뭐냐면은 요 벡터가 같은 크기를 갖는 어떤 원에 같은 반지름을 갖는 원에 원래 한 점에 있던 것이 그 옆에 있는 다른 점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 점에 해당하는 벡터가 바로 x 수직 프라임이 되는 것이죠. 아니다. 요거 잘못 썼네요.
아, 이걸 프라임 하나 더 붙여야 되느냐? 좀 복잡합니다. 오케이. 어쨌거나 그럼 이제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요 변화하는 양이 바로 요 접선 벡터, 접선 방향의 벡터가 되겠는데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는 벡터가 바로 이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도 세타만큼 요걸 회전시켰으면은 요 변이 벡터는 변화량을 나타내는 벡터는 딱 요것이 됩니다. 이게 물론 아주 정확한 공식은 아니고 세타가 아주 작을 때 성립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럼 자, 이러한 기하학적인 그 고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수직 방향의 벡터가 변화한 양, 이게 좀 벡터의 변화량입니다. 벡터의 변화량이 정확히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델타 세타는 여기선 세타라고 썼는데 결국 몇 도만큼 돌렸는가 그 돌린 각도의 양을 나타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수직 성분 벡터의 변화량은 이것이고 수평 성분 벡터의 변화량은 이것입니다. 근데 요 두 식을 사실은 그냥 하나의 식으로 합칠 수가 있어요. 델타 x 수직 더하기 델타 x 수평. 그러면은 그냥 델타 x 프라임 이것이 나올 텐데 이것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요 두 식을 합하면은 요 식이 된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양변을 델타 t로 나눠 주세요. 델타 t로 나눠 주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이 축 벡터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시간 변화율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등장하느냐? d세타 dt, 즉 각 속도 오메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오메가와 요 회전축 벡터 n을 곱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각 속도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dx 프라임 dt가 오메가와 x 프라임의 외적으로 주어진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됐죠? 자,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저 y 프라임 단위 벡터, z 프라임 단위 벡터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신기했던 표현들 이런 표현으로 바뀝니다. 자, 이것은 또 이런 식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그게 결국 그 좌표죠, 뭐. 좌표 R 프라임. 자,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V라는 속도 벡터가 V라는 거는 회전하지 않는 관성 좌표계의 관찰자가 본 속도 벡터입니다. V'이란 건 뭐냐면은 회전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사는 관찰자가 본 속도 벡터예요. 그런데 그 두 속도 벡터는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정확히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미분을 한 번 더 취할 겁니다. 시간에 대한 미분을. 왜냐? 시간에 대한 미분 한 번 더 하면 가속도가 나오죠.
가속도는 곧 힘과 관계가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관성계에서 관찰자가 본 힘과 비관성계 회전 관찰계에서 관찰자가 본 힘의 차이가 뭔지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미분을 한 번 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관성계에서는 미분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면은 좌표 축 벡터가 시간에 대해서 안 바뀌기 때문에 요 좌표에 대해서만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을 취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변은 시계 우변은 요것이니까 우변에 있는 항들을 또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이런 항이 하나 나올 것이고 이런 항이 하나 나올 것이고 이런 항이 또 하나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서 V 프라임, 오메가, R 프라임 이런 것들은 제가 화살표를 붙이진 않았지만은 모두 다 벡터라는 사실은 다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V 프라임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 그 의미를 잘 따져야 된다 이겁니다. V 프라임 벡터라는 거는 이 회전하는 관찰자가 본 속도 벡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하는 좌표축이 또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할 때 이번에도 또 이 V 알파 프라임이라는 좌표 성분에 대한 미분뿐만 아니라 요 좌표 축에 대한 미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좌표 성분에 대한 미분만 생각을 하면은 그게 뭐냐? 결국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사는 관찰자가 느낀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좌표축 자체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런 항이 또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는 R에 대한 시간 미분에 대해서 그런 고려를 했는데 이번에는 V에 대한 시간 미분에 대해서 그런 고려를 한 셈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dr 프라임 dt라는 게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r 프라임이란 게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보면은 이런 식의 표현을 가지는데 여기서 x 프라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e 알파 프라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두 양 다 미분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태까지 했던 그 계산들을 다 모아서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이 막 등장을 하죠. 표현이 정확히 따지자면 세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 둘, 셋. 자, 근데 이 중에서 오메가 낫이란 거는 회전의 양을 결정하는 각속도 벡터 자체가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한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등장하는 양이죠. 아, 근데 이것까지 고려하면은 생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요거는 없다고 치고
나머지 두 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회전을 하긴 하는데 균일한 각속도로 회전한다라는 겁니다. 지구의 자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지구가 자전을 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관찰자는 엄밀히 말하면은 관성 좌표계의 관찰자가 아니죠. 하지만은 지구의 자전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의 시간 변화, 각속도의 시간 변화까지는 고려를 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은 오메가 닷은 0으로 놓아도 괜찮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럴 때는 요항 하나, 요항 둘, 이렇게 두 개의 항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A'이란 양에다가 질량을 곱하면은 F'이 되는데 F'이 뭐냐면은 그 회전하는 좌표계에 사는 관찰자가 느끼는 힘이죠. 자, 그런데 이 힘은 F'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관성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가 느끼는 힘 F와에 비해서 요런 항이 요런 항 두 개가 추가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힘 두 개가 회전하는 좌표계에서는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두 항의 의미를 이제 따져볼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요 두 번째 항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봐왔던 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항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은 일단 회전축을 뭐 어차피 회전축 방향으로 우리가 Z축을 잡아도 상관없는 일이니까 Z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메가 벡터가 오메가 곱하기 Z축 벡터 이렇게 써질 거고 그 다음에 프라임을 일일이 쓰기 좀 귀찮으니까 프라임은 앞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와 R 벡터의 외적을 취하면은 그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메가 벡터가 Z축을 향하기 때문에 외적을 취하면은 Z 성분은 사라집니다. 자, 여기에다가 외적을 또 한 번 하죠. 외적을 또 한 번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결과가 뭐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적 곱하기 R의 수직인 R의 수직 성분 벡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R 수직이 뭐냐면은 R 벡터에서 이 회전축에 해당하는 Z 성분과 수직인 그 X 성분, Y 성분만 모은 벡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힘의 정체는 뭐냐면은 각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 회전축으로부터의 수직 방향의 거리 R 수직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리고 부호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뭐냐? 그 항상 회전축을 향하는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힘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구심력이라고 하죠. 구심력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힘입니다. 자, 구심력이 왜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가만히 정지해 있는 물체를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물체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데 내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 저 공원 가서 왜 신나면 그냥 이유도 없이 뺑뺑 돌죠. 뭐 내가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도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가 다 도는 것이죠. 아, 자, 그러면은 나는 내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왜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갑자기 돌기 시작하지? 원운동을 하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뉴턴 역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를 내가 있는 그 방향으로 당겨주는 힘이 있어야 되지.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크기는 정확히 저 물체가 회전하고 있는 각속도의 제곱 곱하기 나로부터 저 물체까지의 거리다. 물론 거기다 질량도 곱해야 되죠. 자,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갑자기 돌기 시작하면은 나는 내가 돌고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에 갑자기 어떤 구심력이 작용을 하네? 구심력 덕분에 모든 물체들이 원운동을 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도나 반시계 방향으로 도나 물체가 원운동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원운동을 할 때 구심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메가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간에 구심력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 구심력 표현을 보면 어떤가요? 오메가 제곱에 비례하죠. 따라서 오메가를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꿔도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답이. 자, 구심력이 오메가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관찰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건 반시계 방향으로 돌건 어차피 내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갑자기 원운동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그 물체들이 받는 구심력 또한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힘이 또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힘인데, 이 힘을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이 프랑스의 코리올리아라는 사람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이것은 오메가에 비례합니다. 오메가 제곱이 아니라. 자,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오메가가 작은 경우는 오메가가 작으면 오메가 제곱은 더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회전하는 그런 좌표계에서는 이 코리올리 힘의 효과가 구심력의 효과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심력보다 더 중요한 힘이죠. 그래서 코리올리 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메가의 1차항 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메가의 부호를 바꾸면은 코리올리 힘의 방향도 바뀝니다. 자, 이것도 구심력과 다른 성질이죠. 구심력은 오메가 제곱에 비례했기 때문에 오메가의 부호를 바꿔도 구심력의 크기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뭐냐?
움직이고 있는 물체만 이 코리올리 힘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여기 V가 등장하니까 V가 V 프라임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자, 그럼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서 이 코리올리 힘을 한번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판입니다. 원판이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을 집어 던졌어요. 자, 그럼 돌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이 돌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관성계의 관찰자가 봤을 때, 즉 원판 밖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의 해석이고, 원판과 함께 도는 나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공이 이렇게 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쵸? 근데 나는 내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다만 무엇이냐? 이렇게 공이 휘어져 가네 라는 그 사실뿐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공에다가 힘을 주네. 그래서 공이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네. 그래서 공이 휘어지네. 자, 이게 지금 원판과 함께 회전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이 물체 운동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이 물체에 뭔가 추가적인 힘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추가적인 힘이 뭐냐? 정확히 이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코리올리 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그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만 코리올리 힘이 작동을 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내가 공을 던져야만, 즉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해야만 코리올리 효과가 나오겠구나 하는 게 이 상황을 보면은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코리올리 힘은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만 작용을 하는 겁니다.